그러니까 NPU, TPU, GPU가 단순히 엔비디아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AMD도 들어가고 있고 다른 많은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데 일본이 치고 돌아 버리면 우리는 이제 5년, 10년 뒤에는 반도체마저도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2025년 상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자, 그리고 내년 한국 경제도 좀 전망해 주신다면 내년에 한국 경제 안 좋다는 얘기가 자꾸 들리던데. 한국 경제를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네. 미리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아까 제가 삼국지라고 했지 않습니까? 중국과 일본과 한국을 같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한중일을.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연착륙으로 간다고 저는 전제를 보고 있는데 미국이 연착륙으로 간다 하더라도 한국 경제를 놓고 보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이제 다른 말로 역으로 가면 1998년 외환위기 때 우리가 외환위기를 2년 만에 탈출할 수 있었다라고 선언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러분이 뭐 좋든 싫든 노태우 대통령 때 이루었던 북방정책의 결과거든요. 그 북방정책의 결과 중국과 수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에 엄청난 그 수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극복하는데 중국 경제가 도움을 줬다. 지금도 한국 경제가 36,000달러 1인당 국민소득을 가져가기까지는 중국 경제의 어떤 덕이라는 표현보다는 공동체라 그럴까요? 네. 그런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 경제가 견실해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전에는 미국 경제에 의존해온 냉전 체제의 경제 체제 시스템이었지만 우리가 북방 정책을 펼치고 소련이 붕괴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질서는 글로벌 경제라고 하는 냉전이 없는 체제에 편입해 들어갈 수 있었던 유리한 점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놓고 보면 중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가 첫 번째 핵심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경제를 예측하겠는데. 근데 중국 경제가 좋을 일은 없어요. 지난 7월 달인가요? 삼중전회의 끝에 이제 시진핑 주석이 경제가 어렵다라는 이야기 했고,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많은 지인분들 중에 이제 중국을 다녀오시는 분들, 사행의 북경, 저 자신도 연기를 갔다 왔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저도 조만간에 또 저 상해를 방문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쭉 둘러본 결과 주시는 말씀이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시진핑 말따나 5% 할까? 어떤 분들은 이거 1%도 할 수 있는데 이러시는 거예요. 중국 통계를 우리가 못 믿지 않습니까? 못 믿는단 말은 5% 하면 저는 DC를 팍 해가지고 중국이 5%라고? 그러면 얘들은 2%에서 1%구나. 저는 한 3, 4% DC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내년에 만약에 3% 성장을 한다. 그럼 이거는 0에서 마이너스로 가는 거죠. 갈 수밖에 없는 게 뭐냐. 부동산 시장이 100억 하던 아파트가 지금 50억으로 떨어졌거든요. 상해나 북경 같은 지역에서. 그러면 이걸 어떻게 메우죠? 물론 중국은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자체는. 어떻게? 돈 찍어내가지고 정부가 다 인수해버리면 되죠, 뭐. 해서 임대 아파트로 주든지 정부가 다 사버리면 돼. 왜? 사회주의 국가니까. 그 건물이야 뭐 땅은 자기들 거, 국유소니까요. 공산당 거니까. 그래서 중국은 이제 갈림길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갈림길이냐? 글로벌 질서에 편입해서 들어올 것이냐? 아니면 14억 인구를 가지고 자체 시장만으로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보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부동산 대출 개발에 묶여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추정하기로는 어느 정도 그림자 금융이 지금 빵꾸가 나 있느냐? 약 11조 달러가 빵꾸가 나 있다 그러거든요. 그럼 11조 달러 규모는 얼마냐? 2008년도 서프라임 위기 때 7조 달러 미국이 그 다음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약 4조 달러에서 5조 달러를 지출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이 지금 2008년과 2019년 팬데믹으로 서프라임으로 돈을 뿌린 게 11조 2,4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규모에 맞먹는 게 지금 그림자 금융으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 싱크홀을 메울 거냐. 메우는 방법은 제가 시진핑 주석한테 자문을 해드렸어요. 농담으로. 어떻게 메울 수 있느냐. 미국과 유럽과 일본과 한국 자본이 들어와서 11조 달러를 메우게 해주면 된다. 근데 어떻게 메우게 해주느냐. 지금 중국에 투자를 하면 중국에 5대 은행이 있잖아요. 공상, 농업, 그 다음에 중국은행, 그 다음 교통은행, 건설은행, 이 5개 은행이 있는데 이 은행에 달러로 예금은 가능해요. 근데 달러로 인출이 불가능해요. 돈을 못 갖고 나오거든요. 이러니까 누가 투자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본의 유출입을 자유화시켜라. 외국인 투자를 활성화시켜라. 요것만 보장이 되면 외국 자본들은 오지 마라 그래도 밀물같이 밀려온다. 근데 이제 이거를 중국 정부가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선진 금융 테크놀로지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미국이. 그러면 이제 중국 시장도 미국과 서구 자본주의의
활무대가 될 수밖에 없을 건데 이거 뺏기면 중국은 다 뺏긴다고 보거든요. 옛날 아편 전쟁이 일어나듯이 이게 신아편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있다. 그럼 이제 이 11조 달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중국으로서는 관심인데 그 문제를 보고 한국을 봐야 돼요. 한국은 내년도 경제가 제가 이제 다른 데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발 한국은행은 이번에 연준이 금리 내렸다고 해서 금리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아직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자영업자의 문제와 가계부채, 기업부채, 국가부채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점을 시도하기 전에는 금리 인하라고 하는 그 명분상의 어떤 논리로만 가지고는 접근하면 안 된다. 우리도 미국처럼 연착륙, 경착륙 시나리오를 가지고 미국과 함께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약 20%에 가까웠던 수출이 감소할 때 발생되는 파급 효과를 견뎌낼 것인가에 대한 답을 구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한국 경제는 더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불확실성을 시장에 안겨줘버리면 저는 한국 경제는 매우 불확실성에 휘말려들 가능성이 오히려 높다. 이제 그렇게 보여져서 2025년 한국 경제만큼은 제가 이 시나리오에서 최저점을 1.3으로 놨고요. 그 다음에 1.3, 1.7, 2.7, 2.0 이래 놓은 것 같은데 2.7은 제가 볼 땐 불가능할 것 같고요. 1.3에서 2.0 사이에 뭐 온건하게 표현해서 그렇게 제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도움이 되는 게 결국은 일본 경제가 앞으로 이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이제 요 부분이 중요한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일본하고 가까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불쾌해하시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의 국민으로 주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뭐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은데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놓고 봤을 때 지금 미국이 일본에게 주려고 하는 반도체의 굴기 기술에 대한 문제 이게 저는 지금 상당히 좀 의아스럽거든요. 다시 도시바라든지 라피도스에게 메모리나 비메모리에 관계되는 생산의 어떤 기술을 맡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삼성 제가 뭐 우리 김 작가 TV에 나와서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합니다만 삼성전자에 대해서 저는 희망을 버렸다고 제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유가 삼성과 SK하이닉스 정도가 되면 최첨단 산업을 하잖아요. 아무리 메모리지만. 그러면 여기에 CEO분들이나 전문 경영인 분들은 만나는 분들이 최첨단 산업을 하는 미국과 유럽의 굴지 기업들 CEO분들을 만나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이 지금 AI를 하고 있다. 또 뭐 무인 자동차를 하고 있다. 우주 항공을 하고 있다. 드론을 하고 있다. 지금 GPU를 만들고 있다. NPU를 만들고 있다. TPU를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전기 자동차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이런 셀에서 뭐 폭발을 해가지고 화재가 난 걸로 생각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이게 200개가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200개가 붙어 있으면 여기서 양극, 음극을 다 연결해서 요만한 박스에 BMS라고 하는 박스가 있습니다.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 박스 안에 AI 칩이 하나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200개 되는 리튬 배터리 칩 안에 전압이 얼마만큼 분포가 되어서 뽑아져 올라오느냐. 그래서 이게 너무 많이 뽑아져 올라오면 이게 과열되니까 얘는 좀 둘러앉히고 여기서 더 뽑아 올리고 하는 걸 조정하는 반도체가 여기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앞으로는 자동차 관련된 반도체, 드론에 관련된 반도체, 기술이 수십 가지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NPU, TPU, GPU가 단순히 엔비디아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AMD도 들어가고 있고 다른 인텔도 지금 들어가고 있고 다른 많은 기업들에서 하고 있는데 왜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팹리스나 파운드리에 대한 접근을 안 했는지를 모르겠다라는 관점에서 삼성은 희망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본이 치고 돌아 버리면 우리는 이제 5년, 10년 뒤에는 반도체마저도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황창규 사장의 법칙이 있잖아요. 매년 2년마다 메모리 뭐 용량이 2배 늘어난다 이런 그런 것도 이제 한계에 봉착을 해서 마지널리티에 딱 와 있거든요. 인계점에 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우리의 성장 모멘텀이 존재할까라는 관점에서 방금 말씀 주신 질문의 내용이 제가 좀 길게 답을 드렸습니다만 미국이 가져가려고 하는 글로벌 탑 1의 위치, 위상의 공고화에 맞춰서 중국과 일본의 전략에 따른 우리나라의 거시경제정책과 미시경제정책, 산업정책이 그림으로, 비전으로 이렇게 비춰져서 로드맵이 쫙 나와서 삼성이 83년대 반도체 투자한다. 그래서 7년을 기다렸지만 PC시대가 열려서 반도체가 대박이 났다 하는 것처럼 AI가 터졌다. 그럼 AI는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GPU를 필요로 한다. 빅데이터를 필요로 한다.
데이터 센터 지어야 된다. 이런 유기적인 결합체에 유기적인 로드맵이 나오고 유기적인 비전이 나와서 국민들에게 홍보가 돼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인재가 교육이 돼야 되고 하는 이 시스템이 좀 존재하지 않으니까 한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표현을 하기는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 국제기구 한국 가계부채 경고한 걸로 아는데 좀 굉장히 약한 고리인 건가요, 지금? 지금 기업 부채가 한 1,500조 되고요. 네. 정부 부채도 한 1,500조. 그다음에 가계 부채가 한 2,700조 된다고 한국은행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딱 하져보면 한 5,700조 정도 되거든요. 여기다가 자영업자 부채가 800조가 따로 붙어요. 그러면 6,500조가 되죠. 거기다가 뭐 이제 다른 댓글로 올라오시는 전세도 부채입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건 다 떠나서. 근데 우리나라 국가의 자산 규모가 얼마냐면 한 5,000조 정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순수 부채가 한 1,500조에서 2,000조 된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 변명을 하는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자산이 5,000조 있으니까 뭐 빚 갚고 1,500조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1년 GDP가 1조 6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뭐 1년 GDP가 뭐 허리띠 졸라매면 고난에 행군하면 우리도 빚 다 갚고 할 수 있다. 경제가 그렇게 쉽게 될 것 같으면야 뭐 얼마든지 하겠죠. 그래서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가 약 7,000조에 이른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경고와 함께 IMF도 경고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가 신용도를 한 단계 낮추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를 제가 낙관하지 못하는 이유가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수출 많이 하고 돈 많이 벌어들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시장이 줄잖아요. 중국이 위축되고 있고 미국도 고립된 거대한 섬으로 남으려고 하고 있고 네. 저 해리스가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관세를 올리는 거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 경제가 2025년 상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미국 경제가 2025년 AI를 터질 때 과연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AI를 뒷받침할 수 있겠는가. 그게 우리나라 경제의 관건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 추구하실 경제대책이 2025에서 2029까지니까 꼭 내년뿐만 아니라 그 앞으로도 미래에 대한민국이 당면한 가장 큰 위기는 뭔데요? 바로 이제 미래 성장 동력이 없는 건가요? 성장 동력이 없다는 거죠. 거기다가 경제하려는 의지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 김 작가님은 젊은 세대에 속하신다고 제가 이렇게 80년대. 그러니까요. 그 MZ 세대시잖아요. MZ세대 끝 부분이잖아요. MZ세대 분들이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 MZ 세대의 그 다음 세대가 뭔지 아시죠? 알파 세대라고. 알파세대 분들. 예, 이분들은 이제 손에 스마트폰을 쥐고 태어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MZ 세대분과 알파 세대분들이 우리나라의 경제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가 있으면 출산율 문제나 양극화 문제나 해외로 이주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을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만나는 많은 젊은 분들의 고민은 나의 미래는 어디에 있지라는 이 주제거든요. 내가 왜 7,000조에 해당하는 국가 부채를 떠안고 가야 되지? 이거는 다 우리 부모나 선배들이 질러놓은 문제인데 이거는 갚아야 되는 사람이 나 아니야. 이거를 내가 왜 당신들 때문에 짊어져야 돼? 그리고 내가 왜 혀 빠지게 일을 해야 돼? 지금 이런 자동화된 세상에 이런 질문들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대 갈등, 그다음에 시대의 어떤 변화에 대한 부적응에 따른 국가의 이해관계, 공동체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사회 계층 간의 갈등이 이제 심화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보면 2025년, 29년을 경기 사이클로 봤을 때 19년, 20년, 21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여기에 이제 다시 고개를 숙이는 지점인 것 같아요. 네. 10년 주기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예측한 25년, 29년 중기 전망에서는 경제는 괜찮겠지만 곧바로 하락을 대비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산층 대책 문제, 그 다음에 젊은 세대에 대한 지금 우리 베이비 부모들과 많은 그 고령층, 노년층에서 고민해야 될 공동의 이해관계에 대한 접촉 아니면 추출 이걸 좀 고민해야 되는데 그건 정치가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자, 그리고 지금 중국 좀 다시 여쭤보면 대선 이후에 미국은 중국을 좀 어떻게 무너뜨릴까요? 미중 갈등 앞으로도 계속 될 거잖아요, 당연히.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8년에 제가 이제 워싱턴 DC에서 있을 때 브루킹스 연구소에 가서 아침에 조찬 세미나를 하는데 그 데레사 델팩이라고 하던 그 당시 프랑스 원자력 연구소 소장이 오셨어요. 그분이 지금 뭐 여성분이었는데 아주 그 비분강개한 목소리와 톤으로 중국이 지금 아프리카에서 엄청난 글로벌 경제 질서를 미국과 유럽이 구축해 놓은 글로벌 질서를 다 깨고 있다. 내용인즉슨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고 우리가 가르쳐 놓은 그런 글로벌 통상 질서는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 중국 노동자들이 뭐 30만 명씩, 20만 명씩 와가지고 온 아프리카 나라를 지금 어지러놓고 있다. 막 그러면서 뭐 한 10분가량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때에 느꼈던 바는 과연 중국이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지금. 이제 그게 제가 볼 때는 중국을 이해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자본주의적인 자본주의다라는 책을 썼을 때도 우리 김 작가 선생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지만 인류라는 문제, 국가의 존립의 문제의 가장 핵심은 먹고 사는 문제거든요. 그 정치인분들은 그걸 또 먹사니즘이라고 또 표현을 하시던데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그 다음 문제는 관심도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중국이 과연 지금 내년도 경제가 극복되기 어렵고 앞으로 5년 내에도 어렵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심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심각하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 분들은 그러시겠죠. 당신들은 친미 사대주의적 관점에서 친미적 교과서에 따른 경제 교육만 받으니까 우리의 경제 시스템을 이해 못하니 저건 망했다, 큰일 났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이거 아무 문제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런데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야 우리 공산당이 돈 다 찍어서 다 사들여 라고 하는 건 이거는 글로벌 질서에 비교하면은 엄청난 부정적인 행위잖아요. 커닝 해가지고 시험 답안지 100점 맞으면 그 100점 인정해 주겠습니까? 못 해주죠.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중국이 갖고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이 강택민까지, 지금 중국에 가면 강택민 시절이 좋았다 그래요. 근데 강택민 때는 또 엄청난 부정과 부패가 있었거든요. 어쨌든 뭐 주룡기부터 강택만 등송평에 쭉 해서 내려갈 때에 제일 꼭지점에 있는 시진핑 주석의 경제 정책이 제일 실패했다라고 하는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중국이 해결책을 스스로 할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요. 저는 왜 불가능하냐? 경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식으로 금리 풀고 제 돈 풀고 해가지고 서프라임 때 해결했던 G20도 불러가지고 야 우리 다 같이 이 문제 해결해야 돼. 이게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럴 힘도 없고요. 팬데믹이 왔을 때처럼 뭐 돈 찍어내서 한 1인당 2,000불씩 막 줬을 때 인플레이션이 발생해서 다시 금리를 5.5% 올리고 세계 경제에 야 우리 너들 못 느끼겠지만 고통 분담해야지 라고 해서 우리도 막 고통 분담해가지고 올렸잖아요. 그런 헤지모니를 중국은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관건인데 제가 볼 때는 해결 못한다고 봐요. 해결 못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 협정을 맺어서 외국 자본이 어느 정도라도 들어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 그게 아마 중국이 결정해야 될 일이 아니냐. 금리 떨어뜨리고 검사 모은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중국이 이 경제 성장이 내수 부분이 차지하고 있던 건설 분야에 빵꾸 난 걸 어떻게 메우느냐.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중국도 인구 감소랑 고령화로 인한 위기가 있나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왜 중국이 초고령화 사회에 한국과 같은 속도로 들어갑니까? 인구가 14억이나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안 믿을지 모르는데 제가 직접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니 내가 자녀를 낳으면 얘가 틀림없이 저 돈 많은 사람들한테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을 건데 내가 왜 애를 놓습니까? 내가 왜 노예를 놓습니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 그래서 중국도 언젠가는 중산층 문제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건 아까 강택민 시절이 좋았다고 하는 것은 벼락부자가 되기 쉬웠던 거죠. 우리나라도 모 화장품 회사를 용산에 가서 보시면 큰 건물을 지었잖아요. 기깔나죠, 아주. 기깔나죠. 그게 중국인들이면 그 회사보다 더 벌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동해안의 해안 도시의 상해, 심천, 광저우, 북경 이쪽으로 쭉 깔려서 청칭따오까지 해서 그쪽에 1인당 국민소득이 16,000달러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양극화 문제에 그 사람들이 또 야 우리 돈을 소비는 국내에서 해야 돼. 우리 국산에 애용해야 돼. 이러면 좋은데 그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웨이 잘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웨이 잘 만든다고요?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6개월 써보세요. 이거 버려야 되지. 이런 표현을 또 하세요. 그러니까 중국은 다 미국으로 돈을 빼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럴 경우에 중국은 저는 상당히 지금 불확실성이
크다.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흔히 하는 말로 대만 침공할까? 근데 그건 아닐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자, 그럼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과 중국과의 산업기술과 관련된 경제적 대결 구도는 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중국에게 그 미국이 HP 허퍼 100 GPU를 안 팔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거든요. 어제 선언을 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이 반도체를 주지 않으니까 이 규제를 해버리니까 중국이 유학생한테까지 심부름을 시켜요. 중국에 들어올 때 칩 몇 개 좀 사가지고 와. 그러면 그 4,500불 내가 돈 주고 한 개당 100불씩 내가 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했거든요. 그것도 잡혔어요, 또 공항에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사업과 관련해서 고용된 인원수가 한 200만 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일 경제가 IFO에서 나온 게 올해 한 0.1%포인트 성장률이 하락한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결국 유럽 경제도 중국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저는 둔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중국 경제의 침체로 인해서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다시 냉전체제 시절에 그런 미국과의 관계 속에서 글로벌 질서를 만들지 않겠는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인식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쪽은. 인식의 변화가 뭐냐. 야, 이제 우리는 뭐 갈 때까지 갔어. 더 이상 뭐 과학기술 해봐야 미국 따라갈 수도 없고, 이제 우리는 복지 문제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어떻게 하면 휴가 많이 없고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에 우리가 좀 더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했지만 러시아가 뭐 그렇게 우리하고의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 러시아는 그랬거든. 중국이 미래의 적이라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게 놔두고 우리는 복지정책,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정책을 좀 고민하면 어떨까 싶다라는 게 아마 유럽 전체 EU 국가들의 이해관계인 것 같아요. 미국은 계속 성장해서 세계를 먹여 살려야 되고, 그런 관점을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많은 복지정책이나 이런 그 중산층 관련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유럽 모델을 자꾸 이야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건 인식의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기초가 돼 있기 때문에 일어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미국과 유럽의 그 한 그룹과 중국과 또는 인도, 지금 인도 이야기들을 저기들이 많이 못하고 있는데, 다음에 어떤 기회가 되면 이제 인도 전문가를 불러주시든지 아니면 뭐 저한테 말씀을 주시면 인도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세계 경제가 다시 19세기 형태로 돌아갈 수도 있지 않나라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도와 중국의 어떤 모습도 상당히 미래의 질서를 바꾸는 데 하나의 요인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향후 50년에서 100년 동안에 미국 1패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다. 중국이 아무리 노력해도 미국은 그거를 양도할 생각이 없다. 예, 유럽도 마찬가지다. 유럽 분들 복지 얘기 주셔서 예. 사실 한국 분들이 몇 년 전만 해도 유럽의 복지, 뭐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선망했단 말이죠. 근데 좀 시간이 지나서 지금 와서 이제 세계 뭐 경제 성장으로 좀 본다면 성장을 향해 달리던 미국은 계속해서 1등을 지키고 나아가고 있는데 유럽은 이제 뭔가 굉장히 가난해지고 있고 경제 성장률도 굉장히 떨어지고 있고 AI 기업도 거의 전무하듯이 없어서 실제로 유럽에서는 이제 여행 사업을 제외하고는 뭐 이제 그들이 좋아하는 와인이라든가 뭐 파스타도 먹는 돈이 예전과는 다르게 좀 궁핍해졌다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죠. 그 말씀에 그 미시적인, 가장 미시적인 거는 그런 넋두리를 해요. 유럽 쪽 사람들은. 규제가 너무 많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 AI를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라든지 많은 데이터를 필요하는데 이런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의 규제를 만들어 놔버리니까 그런 측면에서 조금 지적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주신 말씀은 그건 같아요. 과거에 영국이 1780년도에 산업혁명을 일으켜서 네덜란드를 중심으로 한 1600년도를 비롯해서 식민제국을 일으켜서 전 세계의 항해 기술을 개발하고 식민지를 개척해서 자원을 땡겨서 제조업을 육성시키던 시절이 모든 게 1, 2차 세계대전으로 미국에게 다 가버렸거든요. 패권이. 그 다음에 유럽이 한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가 만약에 지금 살아난다면 과거에는 피렌체의 군주에게 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어떤 걸 써도 정당한 거야. 우리 여기서 진짜 뭐 한 가지 해야 돼. 근데 그 당시에 그 마키아벨리 시대에 이탈리아는 가내 수공업이었잖아요. 근데 유럽은 대량 생산으로 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 놓고 보면 유럽이 미국과의 생산적인 방식이나 기술 개발의 양식과 지향점이 이제는 낙후돼 버린 거죠. 이제 그런 거를 놓고 봤을 때 유럽 사람들이 할 수 있는가? 기본적인 소득은 생기니까요. 예를 들면 뭐 에어프랑도 가지고 있고 뭐 독일의 웬만한
뭐 100대 중소기업들도 히든 챔피언들도 있다 그러고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뭐 큰 경제적인 질곡은 안 겪는다 하더라도 이제 이분들의 관점이 이제는 우리가 할 만큼 한 것 같아. 그러니까 좀 노후와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썼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찰나에 정치적인 변화가 발생했어요. 극우파들이 다 지금 정권을 잡고 있어요. 야, 이대로 가면 우리 곡간에 다, 곡식이 다 바닥나기 시작했어. 이대로 우리 따라갈 수 없어. 미국을 따라가도 안 되고 우리는 우리끼리 한번 살아볼 방향을 잡아야 돼. 이게 먹혀들기 시작하면 향후 10년 동안은 유럽과 미국과의 경쟁도 또 발생할 것 같거든요. 과거의 1, 2차 세계대전의 배경 중에서 대공황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관세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세계사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고 미국과 유럽이 영원한 동맹으로서 중국을 견제하다가도 유럽이 또 어떨 때 수가 틀리면 미국과도 한판 붙을 수도 있는 그런 시점이 지금 정치적인 견해에서 조금씩 이렇게 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